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8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2% 상승했고 코스닥은 0.3%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도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특히 지금 계속 눈에 띄는 것은 코스피 쪽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크게 매입을 들어오고 있고요. 금요일도 이제 1조 가까운 9,7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에 대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는 벌써 이제 상단까지 밀어붙이면서 지금 저점을 찍고부터 약 한 3주 동안 계속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결국에 2,500선까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온다면 이제는 이제 하단 이 증시 횡보 구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섣불리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증시가 반등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아직 횡보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도 지금 다 같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강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이 횡보 구간을 약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 지금 뭐 올해 1월 2일부터 해서 지금 단 하루를 빼고는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집계를 해보면 거의 뭐 이제 6조 이상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이 증시에 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전에 이제 3,300에서 코스피가 빠질 때 이탈되던 그 외국인 투자자 물량이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그 기관 투자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올해 집계를 해보면 좀 이제 누적으로 따지면 이제 매수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확실히 이제 증시가 좀 안정되다 보니 코스피에 대한 이 투자 위치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위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이제 740포인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처럼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단기 이 횡보 구간에서 상단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꾸준히 지금 저점을 찍어가면서 상승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 3일 연속, 4일 연속이네요. 계속 매수를 들어오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이 계속 좋아질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멈춤이 이 증시 전체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이제 1230원대에서 계속 반등을 하지 못하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1235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미리 먼저 떨어졌고요. 증시가 조금 늦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환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측이 되거나 그런 시장이 이제 돈이 풀리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 환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환율 밴드 안으로 1250원 정도를 상단으로 이제 찍었던 그 위치 안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험 자산들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좋다. 지금은 반등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을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한 3.5%대, 3.4%대에서 조금 반등을 했지만 확실히 이제 고점 어느 정도 부근에서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라는 것이 채권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제 채권을 많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채권을 팔고 위험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투자자들은
결국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그 자산을 팔고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주식 시장으로 다시 돈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이제 1230원으로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오늘 마지막 업데이트 상황입니다. 그래서 1230원까지 깨지면서 이제 1200원 초반대죠. 그래서 1200원 초반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물 지표는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유럽, 미국 거의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 주 시장 월요일이 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10원 올라서 16,59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1.9%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10원으로 이렇게 호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지금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호가 변화에 대해서는 그냥 뭐 큰 영향은 없다. 시간의 거래는 16,610원으로 2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50원씩 움직이던 게 이제 10원, 20원씩 움직이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상세하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큰 변화 없죠. 자, 그래서 시간의 거래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10분당 이제 5,000주 아래로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요. 전체적인 거래량은 상당히 작았습니다. 일별 거래량이 이제 오전에 잠깐 좀 실리다가 코스피 따라서 조금 이제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었죠. 510만 주 정도로 늘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아직 1000만 주 이상 터지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수급 자체가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3일 정도 바짝 하락하고 그 뒤로는 좀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계속 주가를 16,000원 수준에서 횡보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주가 자체가 어느 한 지점으로 지금 계속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점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고 21선과 61선, 5일선, 121선이 모두 모이는 지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거래량이 이제 위로 터지든지 아래로 터지든지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아래로 터진다면 이제 이런 바닥 라인을 다시 지지하는 그런 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저항 라인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17,400원이나 아니면은 이 아래 14,700원 정도를 갈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제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갈 분위기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저점 라인이 점점 높아지는 그 추세를 따라서 쐐기형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전에 케이스도 한번 들었던 것이 한참 이제 크게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쐐기형 패턴이 주로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중요하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과 함께 이런 거래량이 한번 필요하고요. 그 소식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을 잠깐 뚫고 나갔다가 정말 이제 감질맛 나게 121선을 딱 받치면서 저항으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한번 121선을 넘고 자리를 터놨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61선과 21선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다음 주에 이 121선을 넘어서 이 17,400원 가까이 주가를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분명히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다면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7,400원을 어떤 거래량으로 이제 올라가 주는지 그리고 17,400원을 돌파해 주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월봉도 이제 줄 세우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일봉이 저렇게 이제 넓게
퍼져 있다가도 월봉을 보게 되면은 결국엔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어느 한 지점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렴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월봉을 갭을 메워주면서 이제 원래 횡보하던 그 구간에서 올라가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오래전 얘기, 2021년 6월 이후 횡보하던 이 구간, 아주 긴 구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이때는 이제 블록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1WR, 2WR과 같은 그런 신주유수권 부사채 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2023년 3월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두산이 가진 지분도 있고 아니면 그 우리사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주 물량은 이미 이전에 유상증자 했던 여기 2020년 11월이었죠. 그때 이제 확정이 되고 아마 2022년 초반에 아마 상장이 되었었는데 그 물량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9,980원이었고요. 최종 가격이 9,980원짜리가 이미 이제 높은 가격대에 많이 출회를 했을 겁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이 유상증자에 의해서 출회하는 물량은 13,850원입니다. 그 사실 지금 이 주가와 비교를 해봐도 사실 뭐 3,000원 정도? 많아봤자 이제 3,000원 정도 차익인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많이 내려와 있는 그 상황에서 굳이 이제 이 물량을 전량 처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산 대주주에 대한 그런 지분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고 이제는 겨우겨우 3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블록딜을 했지만 이때도 이제 블록딜을 했고요. 사실 이 유상증자 진행할 때도 그 신주유수권을 블록딜을 했습니다. 한 700만 주 정도를 블록딜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좀 줄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때를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 정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유상증자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무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정부적인 지원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돈줄이 지금 더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다시 실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한다고 해도 두산에 대한 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산이 이제 지분 정리했던 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최근에 이제 중동 국부 펀드 그런 투자자들이 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점점 세기형으로 수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곧 올라가든 내려가든 분위기가 한번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고요.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30만 주,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22만 8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기간은 이제 26일, 25일 이틀 좀 바짝 매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금요일에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금융 투자가 16만 주 매수했고,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또 12만 3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매도했던 거였죠.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더 매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매도했던 물량을 금방 또 채워주면서 꾸준히 매수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투신도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금융 투자도 공매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전체가 지금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 수급 자체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이제 많이 매도를 하다가 그 단기 물량이 이제 끝났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60일 동안의 평균 수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실제 이제 실수량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집계된 수량으로 이 겉면으로 집계된 수량을 보더라도 확실히 이제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일 동안이 지금 횡보하던 여러분들이 지루하다라고 표현했던 이 구간이었는데요. 이 구간 동안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버티지 못하고 이제 매도를 한 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다 그 물량을 받아서 단가를 많이 낮추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나면 당연히 이제 거래량 한 방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높게 팔게 된다면 이득이죠. 그래서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차트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매도할 이유, 손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는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10만 주 정도 줄었네요. 그래서 11만 8,080만 주, 1,180만 주 정도가 되었고요. 뭐 조금 늘어나는 듯 하다가 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1,100만 주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거래도 크게 많지 않고 1거래도 크게 많지 않고 잔고 자체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이 지금 다 멈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래량이 한번 붙어준다면 저런 신용 수급도 좀 변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서 좀 보겠습니다. 자, 5일 전인가요? 이제 투자주의 지정이 되면서 이제 융자 거래가 묶였었는데 그 융자 거래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상승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이제 다시 신규로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820만 주 수준으로 신용 거래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계속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지금은 27일자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큰 변화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820만 주였지만 대량 상환으로 이제 잡히긴 했었어요. 이 상위 종목으로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820만 주는 목요일 데이터고요. 지금 이제 대차 잔고 감소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이 사이트가 약간 점검 중인지 아직 뭐 집계가 나오진 않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집계로는 한 15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어서 260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줄어든 것으로 최근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차 잔고가 또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적 물량은 22만 주였는데 이제 실제 물량은 15만 주 정도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0만 주 정도가 추가로 매도가 되었는데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전일도 그렇고 전전일도 조금씩 매도하면서 전체적인 지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12%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일별로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누적 집계가 결국에는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엔 11월 28일부터 1월 28일까지 집계를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는 810만 주 정도를 매도하면서 계속 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만들어졌고 분위기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 뭐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이제 출발할 건데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하락을 크게 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는 이제 13,000원 정도 그 수준에서 이제 자리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꽤나 이제 반등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반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제 미국의 우주선 엔진에 원자력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거는 지금 당장에 뭐 수혜를 볼 수 있거나
지금 당장의 그런 뭐 분야가 아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분야는 아니지만 추후에 이 원자력 에너지가 우주 산업으로도 이용이 된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가 유인 화성 탐사를 위해서 원자력 열 로켓 엔진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이 원자력 추진 기술은 현재 이제 범용되는 화학 연료 로켓에 대비해서 최소 3배 이상의 효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웨스팅하우스는 또 대표적인 이 달과 화성 표면에 설치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개념을 또 고안을 해서 이제 핵분열 시스템을 실증하는 세계 기업을 이제 선정을 했죠. 그래서 록히드 마틴, 웨스팅하우스, IX와 같은 이런 방산 기업과 원자력 기업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궁극적인 기술이 또 이 원자력으로 이용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 개발과 그런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나라의 원자로를 유일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소식들인데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지난 10월에 우리가 LOI를 체결했죠. 협력 의향서죠. 그 다음에 MOU도 같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체결을 하면서 사실상 이 두 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폴란드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겠다.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 간의 그런 신뢰에 의한 그런 수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국이 단독으로 지금 폴란드 원전을 검토를 하고 있다. 민간 원전이죠. 민간 원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폴란드가 정부 차원에서 6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4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4기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6기는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하기로 했고, 지금 이 4기는 우리나라 한수원과 단독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단독 협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 개수와 그런 시기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사업 타당성 조사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이 규모와 그 다음에 그런 사항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이 한수원이 진행하는 이 두 프로젝트가 사실 6기가 먼저 착공이 되고 민간이 그 다음에 지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병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거의 합쳐서 최대 10기라는 원전이 한꺼번에 이제 지어진다라는 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폴란드가 과연 최근에 이제 방산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원전 10기에 대한 그런 투자 비용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죠.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 투자와 그다음에 민간 투자에서의 투자가 지금 거의 50% 정도를 건설사들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0%를 이제 폴란드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이 원전 10기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한 30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30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이제 지적 재산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 재산권 분쟁을 넘어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수출을 좀 규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법적으로 이제 걸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는 이 한수원이나 한전이 수출을 할 수 없다. 그건 이제 1400메가와트급의 그 노형이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재권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이 수출 제한권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원전 역량을 사업 역량을 이제 폴란드 전문 그룹에서 평가를 했을 때 한수원 한국 컨소시엄이 11점으로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은 7점이었거든요. 그래서 1등이 이제 한국이고 2등이 EDF, 3등이 이제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2등은 이제 나가리가 됐고 1등이, 3등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일 꼴등이었던 이 3등이 지금 미국 쪽에 정부 차원에서 6기가 먼저 발주가 나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파이낸스, 이 재무적으로는 프랑스와 한국이 상당히 좋다. 근데 웨스팅하우스 재무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점이 인식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조 능력도 이제 한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EDF도 제조를 많이 해봤지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차질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이제 스마일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이 원전을 추가로 수십 년 동안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벡텔이라는 미국의 그 제조 기업과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협력을 해서 그런 신규 원전 건설을 했는데 그런 보글 원전에 대한 그런 준공도 6년째 계속 밀리면서 결국에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딱 이제 시간에 맞춰서 원전을 값싸게 빠르게 건설을 해주는 그런 국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월등히 높은 제조 능력 제조 능력 점수를 받은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현지화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 프랑스는 나토이기 때문에 같은 나토 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현지화에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3점 정도 받으면서 합계는 한국이 제일 높은 점수였고요. 이제 미국이 이렇게 수주를 했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죠. 그래서 폴란드도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좀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크라이나로 협력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폴란드에 이제 대표적인 미군도 있고 나토군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런 정치적인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이렇게 6기가 먼저 정부 차원에서 6기가 좀 눈치 싸움으로 이 미국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 최종으로 가기 전까지도 우리나라와 좀 긴밀하게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2차 사업에 대해서 그 한국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그 폴란드 총리인가요, 부총리인가요? 그 미국으로 가서 협력 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지막까지 조율을 하다가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소송을 좀 걸면서 좀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본 계획은 다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최근 마지막에는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 국가적인 LOI도 체결을 하자라는 그런 협력도 했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폴란드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원전 그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런 원전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또 내용을 공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퐁투누프 원전이 지금 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로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사신 부총리가 우리나라의 계약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폴란드 원전 건설 비용이 우리나라는 이제 순수 건설 비용은 5조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게 수출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 운송 비용을 고려해서 6, 7조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4조, 내기를 한다면 24조에서 28조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AP1000이 이제 한 기당 15조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기라고 하면 거의 60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제조 비용과 미국의 제조 비용을 따지면 거의 50%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값싸게 빠르게 잘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국내에 원전 건설을 계속하고 있고 바라카 원전에도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제조 기술력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신뢰도 높고요. 이번에 이제 방산 플러스 이제 실제로 이제 폴란드가 방산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폴란드 내에 2차 전지 산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첨단 기술과 이제 방산과 그런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이 패키지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웨이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까지 이전해 주는 그런 이 조건을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런 핵연료가 필요한데 그 핵연료도 우리나라가 생산을 해줘서 주거나 아니면 그 폴란드 내에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까지 건설을 해주는 그런 통 큰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에 당연히 수주를 주는 것이 좋았을 텐데 정치적인 입장에서 미국으로 1차분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원전도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그 6기를 다 진행하는데 왜 굳이 민간까지 무리하게 진행해서 총 10기를 진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 처음 이제 6기가 1차 3기가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2차 3기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1차를 이제 미국이 하고 2차를 한국이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6기를 다 웨스팅하우스가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면 사실상 이제 폴란드 정부가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그 벡텔이죠. 그 제조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벡텔이라는 기업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뭔가 이제 그 두 기업 간에도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먼저 3기에 대해서 1차 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3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정확한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민간 내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시에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LOI 체결했는데 여기 이제 2기에서 4기로 설정이 되었고 한꺼번에 이제 시작이 될지는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이 2개가 병행해서 건설이 되기 시작하고 프로젝트 시기가 비슷하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의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3기를 어쩔 수 없이 먼저 주었다면 실제로 이제 원전을 잘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한국과의 사업도 고려를 했을 때 2기를 아마 지어서 정부 차원의 3기, 민간 차원의 2기를 해서 총 5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정이 좀 진행이 되었을 때 이 건설이 잘 된다고 했을 때 2기에서 이제 플러스 2기를 해서 총 4기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도 이제 3기에서 플러스 3기에서 총 6개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이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3기 이상으로 더 건설하기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 3기는 계획을 없앨 생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소식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식의 흐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소송 관련해서도 장기화가 되면 둘 다 실익이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도 제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대신 빠르게 지어주고 그 수익률을 받는 걸 원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동맹을 이제 작년 5월에 맺었었는데 윈윈 조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수원 상대로 이제 소송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과 미국 원전 웨스팅하우스가 상업적 타협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수원이 이제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웨스팅하우스의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그 로열티라고 하죠. 그런 방안이고요. 그래서 소송 철회 조건으로 이렇게 타협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PR 1400 관련 로열티 계약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열티를 주겠다라는 그런 논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송을 각하하고 중재 강제 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또 싸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갈래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익 훼손이 없는 이제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사로 이슈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 10월 이후부터 계속 이제 그 소송전에 대한 중재 이 방안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통령끼리 양국 간의 대통령끼리 만나서 고위급끼리 만나서 그런 원전 공동 수출, 공동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양 기업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폴란드 원전 민간 정부를 다 같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한수원이 다 같이 이제 힘을 합친다고 했을 때 정부 차원은 이제 주기기,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건설 입장에서도 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민간 원전은 우리나라가 진행을 하되 이제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좀 지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 상황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원전 건설 말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노후 원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이 이제 대세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신규 원전 수주를 하지 못했을 때는 거의 이제 0원이었죠. 그래서 이 원전 업계가 상당히 이제 일감이 많아지면 엄청 많아지고 일감이 없을 때는 또 너무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렇게 수명 연장 시장이 열리게 되었을 때 안정적인 그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명 연장을 하게 되었을 경우 원전 내부에 그런 기자재 교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기자재 생산 국가는 몇 안 됩니다. 네. 이 외곽 건설을 할 수 있지만 기자재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수명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도 일부 구조물을 이제 해체를 하고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건설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 꾸준히 이제 이 시장이 커져 간다면 신재생에너지, 뭐 원전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이 확대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 좀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이 지금 한 번에 틀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무난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는 되면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둘씩 이제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상반기 정도에 아마 그 하반기에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주가 자체는 상반기에 미리 움직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증시가 반등하면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